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9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모니터 팀장하고 있는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아니 시작부터 안 하던 멘트를 하니까 엄청 헷갈리네. 에서 예, 저 방송인 다 됐습니다. 억양이. 오늘 사무처장님께서 안 계십니다. 김원경 사무처장님께서 어디 가셨죠? 오늘 자택을 이사하시는 날이에요. 네. 휴가를 쓰셨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친중 정부다. 그래서 중국의 저자세라서 저렇게 중국 문도 다 열어놓고 뭐 하다 이 지경이 됐다. 이런 친중 프레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방송이 더 늦어요. 시민들보다 더 늦죠. 그거 옛날인데. 아무튼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관적이에요. 아니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면 별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할 얘기가 없게 보이면 안 되니까 레파토리를 다양화해요. 나름. 열심히 하시네. 다 말이 안 되는 게 문제인데. 네. 2월부터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친중론자야. 예전에 심지어 운명 공동체라고 했어. 어이쿠. 아니 저는 뭐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그게 지금 코로나19가 무슨 상관이지? 뭐 이런 생각이 그냥 바로 들긴 하는데 이게 왜 또 최근에 들어와서 논란이 됐냐면은 최근에 새로 부임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운명 공동체라는 또 얘기를 했어요.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까 중국에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정부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 좋게 말하면 부탁이고 나쁘게 말하면 겁박 뭐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서 논란이 좀 됐죠. 근데 이 중국 대사가 한 말 때문에 이제 언론사들이 신난 거죠. 특히 보수 언론들이. 이 얘기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했어. 야,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중국 대사한테 저런 얘기나 듣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운명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긴 했습니다. 과거에 2차례 썼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도 됐다. 2017년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7년 12월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때가 어떤 시기냐?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사드 경제 보복이었죠. 롯데마트 때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문 닫았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기업가들과 한국의 기업가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크게 보면 양국 협력을 통해서 공동 번영해 나가는 운명적 동반자 또는 운명 공동체 관계라고 생각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경제인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과 중국은 심지어 일본까지요. 이 동북아시아의 경제 물류 체인을 구성하고 있죠. 생산 체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보복 하지 말란 얘기예요. 중국한테.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뭐 중국인들 많이 왔던 곳에 관광객 뚝 끊기고 해가지고 상인들 얼마나 피해 많이 입었습니까? 네. 우리나라 국내 상인들도 힘들고. 그렇죠. 중국에 나가 있는 롯데마트들 그렇죠. 힘들고. 롯데마트만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많이들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해결하고자 이런 식으로 사드와 같은 정치 그리고 안보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양국이 운명 공동체다. 이걸 경제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또 한 번은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입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두 발언에서.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면 일본한테도 한 거잖아. 이거 일본한테 한 얘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한중일 모두에게 한 얘기긴 한데 2019년 12월이 어떤 때입니까? 일본의 경제보복이 있었던 때죠. 그 위안부 판결 마음에 안 들다고 우리 경제보복 했잖아요. 정확하게는 무역보복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여긴 경제적이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렸어요. 경제적으로 우리 운명 공동체다. 이거는 일본을 겨냥한 발언이죠. 이때 당시에 그렇게 보도도 나왔어요. 다들. 일본 경제보복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자, 이렇게 두 번의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두 발언이 뭡니까? 일단 경제적 분야에 한정돼 있는 발언이고 저는 경제적 분야가 아니라 더 확대되어 있는 차원에서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동북아시아는 어차피 묶여 있잖아요. 아무튼 그 옆 나라한테 그러면 뭐 안 좋은 소리만 하는 네. 너네는 우리랑 너네는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 대통령인데. 이거를 최근에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갑자기 그 옛날 심지어 하나는 2017년 건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코로나19 국면에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특히 이런 칼럼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 중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다라는 요 발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싱하이밍 주한 대사의 발언을 언급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한 사설 칼럼을 세봤더니 조중동에서만 28건이 나옵니다. 아니 이분들은 네. 편집 회의를 같이 하시나 진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비슷하지? 한결 같아요. 한결. 2월 초부터 3월 17일까지 이게 사설 칼럼만 28건이에요. 세 개사에서. 네. 그럼 한 개사가 한 10개씩은 했단 얘기죠. 네. 이게 뭐야? 진짜 너무 심해요. 예를 들어서 2월 10일 중앙일보 이하경 칼럼. 문재인 대통령은 시황제의 노예가 돼도 좋은가? 제목 무서워서 칼럼을 읽질 못하겠네.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총선 전에 시진핑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저자세를 취했다. 운명 공동체 발언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 먼저 꺼낸 건 맞죠? 먼저 꺼낸 건 맞는데 왜? 그게 도대체 지금이랑 무슨 뭔 상관이냐고. 상관이야. 중국이 저자세를 취한 거랑. 그럼 싱하이밍 대사도 중국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고 했는데 싱하이밍 대사도 우리한테 저자세 취한 거예요? 너무하잖아. 아니 기사를 공평하게 내주시든가 중국이 우리한테 저자세 이렇게 내주시든가.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좀 더 노골적입니다. 2월 20일 소름 끼치는 한중 운명 공동체론. 소름 끼친데. 2017년에 한 발언이 왜 이제 와서 소름이 끼치실까? 이러니. 근데 만약에 그때 그렇게 말 안 하고 했으면 야 대통령이 가서 경제도 해결 못하고 뭐하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운명공동체 발언을 했다는 그 2017년 한중 정상회담 때 어떤 보도도 나왔느냐. 그래서 그 논란이 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밥을 먹는다. 보수 언론이 신났었어요. 맞아 홀대 논란이 있었지.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이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공산당을 좋아하고 중국 공산당을 좋아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마오쩌둥을 존경하고 마오쩌둥을 존경하는 건 개인적 취향 아닌가? 아무튼 마오쩌둥을 존경하고 큰 산봉우리 중국 앞에 작은 나라 한국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했던 한국 운동권과 문 대통령은 이제 한중은 운명 공동체라고 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 교묘하게 속이는 게요. 이게 2월 22일 칼럼이란 말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한중 운명 공동체라고 하고 있다? 이제 한 게 아니에요. 작년 12월은 중국한테도 한 얘기도 아니라니까. 2017년에 했다고. 2017년에. 여기는 조사가 좀 안 되셨네 여기는 또. 그러니까 이게 교묘 알면서 이러는 거예요. 교묘하게 지금 코로나19가 극심해지고 자기네들이 중국 봉쇄론을 자꾸 주장하면서 그 자기네 주장이 정당하다는 거를 꾸미기 위해. 근데 지금 이미 아니라는 거 다 거의 밝혀졌는데. 아유 자기네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미국 봉쇄론 지금 유럽 봉쇄론 나왔어야지. 자기네들은 그런 거 조중동이 그런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프레임을 정당하게 위해서 2년 전도 아니야. 한 3년 전이네. 2017년 12월에 한 발언을 마치 지금 한 것처럼 교묘하게. 되게 나쁜 보도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나쁜 보도야. 네. 3월 13일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3월 13일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에서도 똑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처음에는 2월 초에 이런 프레임을 할 때는 그래도 조중동이 2월 초에 그 싱하이밍 대사가 한중 운명 공동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싱하이밍 대사가 한 얘기야 뭐 이렇게 칼럼에 써주다가 한 2월 말 3월 넘어가면 이제 그런 말도 안 해. 누가 했는지도 얘기 안 해. 그냥 문재인이 지금 한 거야 그냥. 시점도 얘기 안 해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언론이 흑역사를 약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지금 뭐 언론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으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사설 받아쓰기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기고서에 좋은 내용도 올라왔는데 이거 워낙 선거보도 안 해주니까 우리 잘 모릅니다. 저도 우리 조선위 활동가가 보고서 써줘서 알았어요. 3월 16일에 각 정당들이 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몰라요. 선거보도 워낙 안 해주니까. 아니, 공약이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10대 공약이 그나마 유권자들한테 좀 필요한 정보예요. 왜냐면은 이번 총선에서 그래도 이 각 정당들이 각자 이런 점에서 어떤 의지와 포부와 비전을 지니고 있구나. 각 정당별로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점이 조금씩 다르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10대 공약에 그런 내용이 잘 집약돼 있다고요.
지키든 안 지키든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얘기는 해줘야지. 예. 3월 16일 날 발표가 된 날인데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 중에서 이걸 보도한 방송사가 KBS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보도를 많이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KBS가 참 보도도 잘했어요. 단순히 이렇게 나열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지난 총선 때와 비교를 해주는 거죠. 각 정당이 지난 총선 때는 1순위로 1등으로 이 공약을 뽑았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별로도 좀 중요도를 비교를 좀 해주고 그리고 주거 공약 같이 중요한 거 국민 삶에 직결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각 당별로 또 관점을 비교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충실한 보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KBS가 오랜만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렇군요. 다른 방송사들이 너무 안 해줘서 아쉽습니다. 우리 KBS를 칭찬하지만 사실 KBS를 칭찬하기보다는 다른 방송사들이 기본적 의무로 안 한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코로나만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네. 아이 참. 네 그런 게 있었고요. TV조선 메인 뉴스가 4일 연속으로 미스터 트롯을 자꾸 보도에 내고 있어요. 미스터 트롯이 워낙 성공한 건 아시죠? 이거 네. 최고 시청률 갱신하고 막 그렇게 됐는데 그건 알겠다고요. 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메인 뉴스에다가 4일 연속으로 자화자찬하는 보도를 지금 한 대여섯 건 됩니다. 이거 뭘 보도량만. 이거 뭘 하지? 엄청 성공했다고 하는 거죠. 성공했다고? 인기 끌었다고. 심지어는 자기네 앵커 논평 코너 있죠? 네. 앵커 논평 코너에서도 미스터 트롯으로 얘기를 해요. 너무한 거 아니야? 3월 16일자 메인 뉴스에서는 그 미스터 트롯에서 1, 2, 3등 하신 가수분들을 직접 초대해서 15분 동안이나 인터뷰를 했어요. 아이고 뉴스에서? 네. 메인 뉴스에서. 그렇군요. TV조선 메인 뉴스가 보통 55분에서 1시간 정도 방송하거든요. 네. 그걸 뉴스의 4분의 1을 미스터 트롯에서 쓴 거야.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은 속는 겁니다. 이런 뉴스에. 서는 거기도 하고 뭐 지금 미스터 트롯이 잘 됐다고는 하지만 뭐 갑질 논란이 지금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불공정 데서- 계약 논란도 네. 있었죠. 그런 얘기는 또 안 안 할 하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안 하지. TV조선이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좋은 것만 얘기할 거야. 뭐 하는 거야? 구독과 좋아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전해드렸던 한국일보의 FDA, 미국 FDA 관련 보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거 보도 제목으로 모든 얘기가 끝나는데 한국일보가 3월 15일에 이렇게 보도했었어요. 제목으로 미국 FDA 쌍따옴표 치고 한국 코로나 키트 비상용으로도 적절치 않다. 와 진짜 다시 읽어봐도 엄청나네. 그러니까 미국 FDA는 우리나라로 치면 식약처 같은 데죠. 미국 FDA가 한국 코로나 진단 키트는 비상용으로도 쓸 수 없다고 화가 난 것처럼 보도 제목이 나간 거예요. 따옴표를 땄어. 네. 근데 이게 기사가 내용을 읽어보면 마크 그린이라는 공화당 의원이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이 야 FDA가 이랬다고 하더라라고 발언한 것을 받아쓴 보도였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은 마크 그린 의원의 발언이 정확한 것인지 실제로 FDA가 그런 입장을 낸 것인지 그런 입장을 냈다면 도대체 어떤 키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길래 그런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취재를 해서 보도해야 되는데 그냥 마크 그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에 쓰고 제목은 마크 그린도 아니야. FDA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확언을 해버렸어. 이건 뻥이에요. 이건 엄연히 얘기하면 뻥입니다. 아니 이렇게 질러버리면 어떡해 진짜. 네. 그래서 3월 15일에 한국일보가 이 보도에 대해서 워낙 비판이 많으니까 유감을 표명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예, 기사를 냈어요. 제목은 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이거는 정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전에 정정을 했으니까. 정정했나? 근데 기사를 정정 아니라 수정을 했죠? 있는 상태에서 예. 수정을 하는 게 이거는 사실은 예, 수정을 했지 수정. 예. 이거 정정합니다. 사과드립니다. 해야 돼요. 뭘 알려드려? 저- 다 아는데. 네, 알려드립니다라고 제목에 쓰고 사과도 했어요. 3월 17일에 한국일보가 이게 알려드립니다를 낸 겁니다. 그린 의원 발언 이외에는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목을 달아 FDA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전달을 했습니다. 또 그린 의원의 발언을 전후 맥락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해서 한국형 진단키트의 신뢰성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본보는 첫 보도 이후 청와대의 당국의 해명과 관련 업계 입장을 기사에 반영했지만 언론으로서 사실 확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기사 수정 과정에서 주된 작성자가 아닌 기자는 기사의 바이라인에서 빠졌으며 기자는 기사가 작성되는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신문 엉망진창이에요.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야?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유감이라도 표명하는 게 또 드문 일이라는 게 첫 번째 있고요. 근데 한국일보가 우리가 YTN이 사망자 오보 낸 다음에 사실관계 확인 똑바로 하겠습니다라고 낸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듯이 네.
이 유감 표명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건데 이거를 더 웃긴 건 가장 마지막 문장입니다. 해당 기자는 기사가 작성되든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쩌라는 거야? 누가 쓴 거야 그러면? 아니 그럼 애초에 주된 작성자가 아닌 기자는 기사에 왜 넣었어요? 그럼 웃기잖아.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막 안 쓴 기자들 그냥 뭐 업무 한 것처럼 이렇게 바이라인에 넣어주고 뭐 그런 거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기사가 무슨 촉각을 다투는 막 미친 듯이 막 빨리 보도해야 되는 기사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언론사가? 네. 아무튼 어쨌든 간에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자기네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써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합니다만 해명이 이 기자는 작성되는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해명은 오히려 더 독자들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황당하게 만드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오보가 있으면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너무 심하잖아. 그런 오보나 왜곡 보도가 너무 많으면 그게 실수든 실수가 아니든 간에 의도가 있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오히려 감염병 사태라면 다른 막 여러 가지 관점들이 맞부딪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이슈, 아주 시끄러운 정치적 의혹 이런 것보다 오히려 더 조심해서 보도를 내주셔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더 못하다는 거예요. 훨씬 못하죠. 네,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네, 일본이 하는 거 있잖아요. 검사를 안 해야 확진자가 안 늘어난다. 그런 거 같이 이때까지 언론을 이렇게 자세하게 안 봐서 안 걸린 건가?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언론에 예민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다 집어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건가? 이 생각도 들고 원래 이랬나? 그 정도로 언론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불신을 우리 언론 스스로 약간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심해요, 지금. 그리고 한국일보는 어쨌든 이틀 만에 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라고 기사를 썼지만 어쨌든 3월 16일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둑 수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또 두드러지는 형상이 워낙 오보랑 이상한 보도가 많으니까 언론사들이 독자에게 말하지도 않고 은근슬쩍 조금씩 수정을 합니다. 욕을 먹고 난 다음에. 도둑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론 보도 안 해놓고 수정해가지고 반론 네. 넣어놓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지워요. 한국경제 강경화 장관이 BBC 인터뷰에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화자찬한 것처럼 썼죠. 그거 아무도 모르게 삭제했습니다. 네. 사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죠. 한국일보 3월 17일에 유감 표명했지만 3월 16일까지 은근슬쩍 반론 추가했죠. 그렇죠. 나중에 포털 통해서 뉴스 본 제목도 시민들 고쳤어? 네, 제목도 고치고요. 나중에 포털을 통해서 원래 기사를 못 본 분들 한국일보가 멀쩡한 기사 냈다고 오해하겠죠. 조선일보 뭐 대구 갔다 온 공보위가 전남 한 섬에 자기 원래 근무지로 돌아갔다가 뭐 거기 섬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대구 이사가 왜 여기 왜 와 있냐 하면서 뭐 가스를 얼굴에다 뿌렸다 이렇게 보도해놓고 또 사실이 아니라고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나중에 또 은근슬쩍 수정했죠. 반론 추가하고. 지금 이런 일이 셀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만 말씀드린 거예요.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어. 예. 이런 일들이 하루 걸러 하루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들, 왜곡 보도와 오보들의 도둑 수정 또는 도둑 삭제 사례들이 패턴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난하는 보도였죠. 두 번째는 시민들 중 일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난하는 보도들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진의 코로나19 대응을 비난하는 보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 정부 또는 일부 시민 또는 의료진을 적으로 두기 위한 보도들이었어요. 이상하네. 이런 도둑 수정과 도둑 삭제들이. 국민일보의 포항의료원 간호사 보도 생각나십니까? 간호사들이 코로나19 걸리기 싫어서 도망갔다. 일방적으로 사표되고 결근하고 있다. 이 보도도 잘못됐습니다. 뻥이었죠. 예, 이것도 그냥 은근슬쩍 수정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정부를 비난하는 이런 잘못된 보도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아까 뭐 한국일보 FDA 보도도 마찬가지. 이건 정부라기보다는 이제 방역 당국이지만 의료진이나 주민까지 그런 대상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왜곡 보도 또는 오보가 나오고 그걸 도둑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둑 수정, 도둑 삭제가 우리가 나쁘다고 한 이유가 그게 원래 냈던 보도의 나쁜 어떤 영향력은 이미 다 끼친 다음에 그렇죠. 무의미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렇죠. 네. 마치 이 국민들로 하여금 저들이 적이에요. 저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일종의 편가르기.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공포심을 극대화해서 뭔가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하라고 이렇게 지목해주는 나쁜 보도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 보면 현실은 누가 적입니까? 아유,
진짜. 아무튼 그런 보도들에서만 도둑 수정, 도둑 삭제, 왜곡 보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제가 볼 땐 거의 이거야말로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 진짜. 언론계가 나중에 다 마무리된 다음에 꼭 스스로를 성찰해보고 세월호 참사처럼 스스로의 어떤 반성문이라도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와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짚었고 사실 제가 한국일보 얘기하다가 총체적인 도둑 수정과 도둑 삭제를 다 말씀드린 것은 PD저널에서 관련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어제 연락이 와가지고 어제 기자랑 함께 했던 얘기를 여기서 그대로 한 겁니다. 네. 그 기자님 보시면 좀 싫어하시겠네. 아니 PD저널 기사를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PD저널에서 이 관련 보도를 낼 겁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도둑 수정, 도둑 삭제 사례도 훨씬 더 많습니다. 황당한 거 진짜 많아요.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습니다. PD저널 보시라고. 네. 그래서 그 기사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고 야 우리 언론의 현 주소가 이렇구나. 한번 우리가 또 곱씹어 봐야 또 욕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또 PD저널 기사 꼭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나왔나? 모르겠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땐 나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792화 어제 방송입니다. 저희가 어제 동아투위 이 선생님들의 기자회견을 갔다 오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 동아투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고 그리고 저도 사실 민원연 들어오기 전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동아일보 참기자들의 실상을 동아일보가 자랑하는 그 참언론의 모습은 사실 자기들 게 아니었다. 그 사람들만 다 잘랐다. 동아일보에 없어. 네, 그 참언론을 했던 사람들은 동아일보가 진즉에 1975년에 다 잘랐고. 다 자르고 복직 절대 안 시켜주고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모른 척하면서 자기네 영광이래. 그런 상황을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방송 댓글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저기 앞에 화면을 좀 바꿔봤습니다. 예, 그 알록달록 저도 봤는데 네.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그게 색깔을 넣으니까 네. 너무 색깔이 없어가지고. 예, 훨씬 보기 좋았습니다. 그것도 어제 라이브는 아니지. 최초 공개 채팅하면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이 PD님을 칭찬해 주셨죠. 이거 그냥 다운 받은 건데. 그런 걸 말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예. 아니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요? 아니 만드는 거지 뭐. 다운로드 받아서 만드는 거죠. 만드는 사람은 글자만 살짝 고쳤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 네. 자, 샤크세븐님 탈곡기 와닿지가 않아요. 옛날 분들만 아시는 단어예요. 미디어 스타일러 어때요? 라고 저희 프로그램 제목을 미디어 탈곡기 미디어 스타일러 저희가 네. 이 나쁜 언론들을 스타일링까지 해주진 않아요. 아니 저희가 미디어 핀셋 이 정도는 괜찮겠다. 뭐 흰머리 빼주는 정도? 네. 네. 아무튼 그런데 탈곡기 저희가 처음에 탈곡기 지을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지금도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네. 근데 재밌잖아요. 쓰다 보니까 저렇게 됐죠. 네. 뉴스공장에서 우리 미디어 탈곡기를 살짝 따라한 코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정도입니다. 또 이게 저희가 방송을 탈곡기를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2년? 예, 2017년.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이죠. 거의. 예. 이게 또 이렇게 오랫동안 한 프로그램을 갑자기 이름 바꾸면 저희가 또 이게 아무튼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네. 투어이브 박미정님 시작 동영상 알록달록 예뻐요. 봄맞이인 것 같아요. 이 PD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진 기자 국회 방송에서 본다 생각하니 답답하고 화납니다. 답답합니다. 네. 방송에서 퇴출했더니 정치인이 돼 자꾸. 아니 서정욱 변호사는 KBS 이사 맞나? KBS 이사 추천됐죠 지금. 추천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그러게요. 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하면 차라리 이분들이 그냥 종편에 있는 게 낫거든요. 사회 전반적인 어떤 건강성을 고려할 때. 그렇죠. 고민입니다 저희도. 네. YOTV님 동아일보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예, 세일러문. 네. 이분 옛날 분이네. 세일러문. 이 말의 뉘앙스를 아는 저도 옛날 사람이 한 얘기죠. 네, 예. 다 옛날 사람이죠. 예, 감사합니다. 네. 김야웅님 일하다가 실시간 채팅을 놓쳐서 아쉽습니다. 언젠가부터 수다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저도 처음에 이 실시간 채팅 들어갔을 때 왜 방송 얘기는 안 하시지? 의아했는데 이게 얼마 안 가더라고요. 저도 두 번째부터는 그냥 같이 수다 떨고 있는 겁니다. 방송을 내가 안 봐. 저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최초 공개 때는 같이 수다 떨다가 방송을 안 봐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봐요. 조회수를 네. 2번 올려주게 된다. 시청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예,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아주 좋은. 실시간 채팅 오셔서는 수다만 떠시고 집에 가시는 길에 한 번 더 보세요. 네. 예. 유창혁님 영상 시청 중에 총회 관련 이봉우 팀장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억납니다. 제가 전화 드렸죠. 그렇군요. 예, 총회 때문에. 영광이 영광이라니. 영광까지는 좀.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가 다 영광이다. 네. 예, 서로 영광이다. 훈훈하네. 네, 훈훈하네요. 저녁 시간 지나서 퇴근도 못 하시고 일하시나 봐요. 다소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는데 힘내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통화 내용이 기억납니다. 어제 통화했기 때문에 우리 민원연 회원분이기도 하시고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시고요. 제가 늦게까지 일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저희가 요새 총회 때문에 전화를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선총회라고 사람 임원 선출하는 총회 동시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이면 안 되잖아요. 네. 큰일 납니다. 저희도 그래서 최대한 회원분들이 오시지 않는 상황에서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총회를 성립시키려면. 네. 그래서 전화 한참 돌리다 보니까 어제도 한 100통 넘게 돌린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피곤한 게 아니라요. 목이 아픕니다. 목소리가 잠깁니다. 예,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아마 오늘까지도 전화를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민 님도 저희 동아일보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고생한다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김자정님께서도 조수진 기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옥수수 요염차님 이런 기사도 있네요. 김치 2달 3달 지나면 버리나요? 작년에 김장한 김치는 올해 겨울까지 먹는데 정부에서 다 해달라는 건지 학교 급식에 겉절이 오나요? 어느 정도 숙성된 김치 옵니다. 김치 이야기 나오면 승질이 납니다. 이게 무슨 기사지? 한번 봐야겠는데. 한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늘 하란 파야님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뭐 할 때가 된 거라는데 칼럼을 왜 이렇게 잘 쓴 거죠? 걱정되게 민원연은 발빠른 미디어 비평 히어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중앙일보 얘기한 거다. 그렇죠. 예, 저희가 중앙일보가 갑자기 마스크 양보하자는 칼럼을 2개나 썼다 하루에. 졸지에 그 중앙일보 기자가 조선일보 피셜 문바가 돼버려가지고. 진짜 억울하겠어 근데. 그잖아요. 예. 말도 안. 아유. 예. 아니 근데 그만큼 저희가 중앙일보를 칭찬하긴 했지만 그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게 상식인데 조선일보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짠 1119님 저 진짜 뉴스 이럴 줄 알았어요. 뭐든지 꼬투리만 잡는 나쁜 언론들 정신적 피해 보상 받고 싶다. 아유 예. 네 맞습니다. 이처진 386님 중앙일보는 새 정보를 열어서 무리 없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이 갈 곳이 없다. 이거 진짜야? 이거 뭔가요? 진짜 이런 보도를 냈다고? 세상에. 야 이것도 봐야겠네. 무슨 보도야? 맞네요. 참.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도 팟빵에도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팟빵에서도 계속해서 방송 올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팟빵에서도 많이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혼자 한 방송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또 사무처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내일 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저희가 요새 민원연이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 활동 함께 하면서 각 언론사에 이렇게 아리까리한 것들 있죠. 지금 옥수 요연차님이 올려주신 이런 기사처럼 이거 맞아? 이렇게 궁금한 보도들을 각 언론사 팩트체크팀에 다 보내가지고 팩트체크를 요청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해줍니다. 예, 저희가 이번 주에 한 것도 뉴스톱에서 또 팩트체크를 해줬어요. 그거 소개해야 되는데 내일 해야겠다. 네. 예, 내일 할게요. 예, 아주 우리 뉴스톱 진짜 훌륭한 언론사야. 예, 시민과 소통하는 언론사. 아무튼 이것도 저희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아주 오랫동안 팟빵으로만 듣던 분입니다. 민원연 회원이기도 하시고 어제 동아일보 기자회견 현장에 이분이 또 오셔가지고 어제 몇 분이 오셨거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그래서 환담을 나누다가 이분이 나는 원래 팟빵만 고집하던 사람이었는데 유튜브로 전환한 이후에도 어제 한번 처음으로 유튜브로 영상을 봤더니 영상을 보니 팟빵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확실히 영상의 힘이 자기는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방송하시는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이 음성만으로는 이제 만족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또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라디오처럼 듣는 거에만 이렇게 또 익숙하고 더 좋으신 분들이 또 있어요 또. 예.
저도 원래는 팟빵 이렇게 라디오로만 듣는 거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유튜브를 안 봅니다. 게임만 봐요. 게임이랑 우리 탈곡기만 봅니다. 예. 아무튼 취향이 다양하니까 꼭 탈곡기와 유튜브 모두 구독, 좋아요, 하트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이것도 걱정이 되는데 제가 요새 우리 최초 공개되는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채팅하려고 들어가 보는데 많을 때는 50명까지 넘어가던 우리 시청자 수가 어제는 30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또 처장님 안 계시다고 더 떨어지는 거 아니란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큰일 났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최초 공개 때 영상 보시고 좋아요를 안 누르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날에, 그러니까 그저께요. 그저께 우리가 50명 넘어간 거 제가 봤거든요, 눈으로. 근데 좋아요가 30개야. 그러니까 보러 들어오신 분들 중에 20명은 좋아요를 안 누르고 나간 거죠. 예, 제가 약간 강압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게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여러분들이 유익하다고 보시는 우리 미디어 탈곡기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노출이 또 잘 된답니다. 예, 많이 또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처장님이 오늘 안 계시니까 NG가 안 나오겠네.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NG가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꺼졌었거든요. 예,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5시 45분에도 한번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시간 채팅이 아니죠. 뭐야? 팟빵. 최초 공개 시간을 조금 늦춰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차라리 아예 이렇게 7시로 확 늦춰지는 게 이제 좀 낫지 않냐.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괜히 이 얘기해서 혼선 드리겠네. 오늘은 일단 5시 45분에 나갑니다. 예, 오늘은 나가는 걸로 하고 혼선 드리면 안 되니까 저희가 확정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쯤에 뭐 한번 해보죠. 네. 다시 45분. 네.